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요. 그러자 평생 연락 없던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요? 아들 보험금 타려고. 네? 언제적 뉴스냐고요? 아니 구하라법 만들어지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구하라법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랍니다. 한마디로 지금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혜택 챙기는 법안만 후딱 통과시키고 나머지 시간에는 쌈박질만 하느라 이렇게 꼭 필요한 법안은 계류. 이렇게 계류 좋아하다간요. 정치권이 계륵 소리를 듣는 건 아닐지 심히 걱정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12월 27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옷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예, 이 남성 술을 마신 뒤 택시와 접촉사고를 했고요. 합의금을 주겠다면서 이 택시기사를 유인한 뒤 살해, 은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살던 이 파주시 아파트가 이 남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허. 집주인인 50대 여성은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인데요. 이 남성, 이 집주인이 어디 갔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지난 여름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오늘 오후 자신이 전 여친도 죽였다고 진술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충격입니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사건을 파면 팔수록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이 집주인에 대해서 전 여자친구라고 관계를 설정한 이 말하는 건 이 용의자 30대 용의자의 주장이라는 점 일단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은 전 여자친구라고 집주인에 대해서 전 여자친구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 여자친구 집주인을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충격적이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그 집주인 그 여성분의 시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피의자는 지난 8월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시신은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을 찾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살해된 50대 여성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 애초부터 50대 여성이 피의자가 머무르는 집의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연고 관계가 폭넓었다면 진작에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마땅한데 그동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밀접한 연고 관계가 피의자이고 바로 그로부터 살해당했다는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내용 전말을 경찰은 그럼 어떻게 밝혀낸 겁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사실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이 피의자가 살고 있는 집, 살해를 한 범행지이기도 하고요. 피의자가 생활을 해오고 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공간이 누구 것인지 경찰로서는 한번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네. 소유권을 확인해 봤더니 영 다른 여성의 존재가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을 추적해 봤는데 행방불명 상태였던 거예요. 아하. 더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게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여죄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추가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합리적인 추정은 했습니다만 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정황이 계획범죄 정황이 짙어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충격적인 진술, 이 집의 주인인 여성도 살해해서 사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봐서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계획범죄에 더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직후에 아파트에서 1km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이 피해자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기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그 이후에 금전적인 이득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집으로 불러 들어온 경위에 관한 설명, 오로지 피의자의 진술일 뿐입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범행 자체는 입증해냈지만 그 재반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자신이 거주하던 집의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도 충격적인데 범행 이후에 이 피의자의 행적 더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본인이 살해한 60대 택시기사 소유의 이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수천만 원 결제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본인의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가방을 사준 내역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 여자친구가 누구냐? 바로 내 남자친구 집에 시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최초로 경찰에 신고를 한 바로 그 여성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대출과 결제 내역 다 합하면 검거되기 전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편취한 금액 5천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닷새 사이에 숨진 택시기사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개로 결제, 물품 결제, 그리고 각종 대출 이걸 따져보니 닷새 만에 5천만 원이랍니다.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남의 신용카드로요. 그런데 지금 당시에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전 한 통이 들어옵니다. 내 남자친구 집 옷장에 시신이 있어요 라고 신고했던 분이 바로 이 피의자의 현재 여자친구로 알려진 분인데 그분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피의자는 뭐 속감이 안 되겠지만 네. 혹시 뭐 아버지라든지 지인들이 네. 뭐 이렇게 좀 말 좀 잘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접근하면 얼마나 좀 부담 가겠어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랑 다 주고 긴급으로 네네. 주거지 파출소 직원들 주거지 좀 주기적으로 순찰 돌고 강력팀도 좀 붙여놨어요. 이 여성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경찰이 신변 안전 조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의 진술대로라면 보세요. 집주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게 지금 진술대로라면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에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한 뒤에 현재 여자친구를 또 다른 여성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성에 대해서도 혹시 다른 마음, 뭔가 나쁜 마음, 범죄 대상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합리적 의심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여성 신변보 해주기를 진짜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하라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이 구하라법의 요지는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다루고자 하는 사건의 개요를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아. 지난해 1월에 한 50대 선원이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가 네. 거제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해당 선원의 경우는 미혼 상태였어요. 아, 그래요? 법적으로 미혼 상태니까 부인이나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에 사망을 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서류상의 친모에게 연락을 하는데 이 친모가 80대셨다고 합니다. 연락은 다 왔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친이 아들의 사망보험금 2억 4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네. 다른 유족들이 매우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친이 살아 계시면 일단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모친이 살아 계시면 모친이 자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이제 사망하게 된 이후에 사망보험금 받게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다른 유족들이 왜 반발을 했을까요? 장윤 변호사님. 50년 이상 전혀 교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 돌아가신 선원의 누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그 이후에 친모는 재혼을 한 이후에 형제들이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양육자는 할머니와 고모였지 엄마는 그동안 전혀 우리에게 연락도 평생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이 나오니까 이걸 수령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지금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수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억 4천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 법원에 청구를 해놨고요. 네. 이 누나들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이거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또 가처분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직은 지급은 금액이 뭐 지급된 건 아닌데 법적으로 보면 앞서 경찰은 지금 서류상 친모로 돼 있으니까 이 친모한테 보험금이 가야겠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사연을 알게 된 다른 유족들이 무슨 소리냐, 앞서 장윤 변호사님 말씀처럼 안 된다, 결국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그런 상황 같아요. 일단은 법에도 눈물이 있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누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50년 넘게 한 번도 이 사망한 아들을 비롯한 다른 가족에게, 자식들에게 연락조차 안 했으니까 야, 그 친모가 받긴 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지금. 법에도 눈물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머. 즉 아들의 사망보험금 2억 4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친모의 청구를 인용하게 된 것인데 법령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에 선원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모도 유족에 해당한다. 친모가 아들과 같이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어머. 아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른바 구하라법이 있잖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2019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구하라 씨 연예인에게 뒤늦게 또 엄마가 나타나서 해서 그 오빠가 나서 했던 거 아마 지금 좀 기억을 할 지금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거랑 이 매우 사연과는. 비슷한 상황이죠. 연령의 차이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국민들이 막 공분을 하니까 이제 민법 개정안을 해놨습니다. 그동안까지 현재 민법 뭐냐면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 주지 말자는데 근데 그 부모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뭐냐, 살인이라든가 뭐 굉장히 큰 무슨 상해라든가 그래서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받지 말아야지 정도지만 이렇게 50년이라고 하더라도 안 받어 정도로는 안 되겠는데 네. 이건 아니니까 좀 개정을 하자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이 구하라법만이 아니라 수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국민 이익이라든가 하는 법안들이 올려지지 않은 게 왜 안 되지 하지만 국회의원들도 내가 이 법안을 개정했나? 발의했나? 잊어먹을 정도입니다. 왜 분석을 하냐면 네. 다들 자기 당 정략에만 빨리빨리 법안을 하자는 바람에 이거 안 올려지고 있어서 공부를 사고 있는 거죠. 물론 민법, 헌법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 정서법입니다. 국민 이익이고요. 네. 국회의원들 좀 빨리 싸우지 마시고 이런 법안들 빨리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까지 시청자분들 된 줄 알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고 구하라 씨의 오빠분이 국회에서 울면서 이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울면서 기자회견까지 했던 네.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된 줄 알았어요. 안 됐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법원이 친모 손을 들어주는 이 판결을 듣고 유족들은 펄펄 뛸 것 같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아이가 아주 정말 아기 때 아이를 버리고 뭐 시쳇말로 버리고 이제 본인 살 길 찾아갔던 어머니가 50년 넘게 만에 그 자녀가 죽자 그 사망 보험금을 타겠다고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머지 유족들의 경우는 이 유족 보상금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이제 모친에게 제의를 했지만 그 모친의 경우는 무슨 소리냐,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이제 좀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 보상금을 이 사망한 선원의 누나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양육을 주로 해온 할머니나 고모 그리고 또 사실혼 관계가 있었던 올케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수령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내는 것조차도 큰 부담이 되지만 정말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서 끝까지 한번 다퉈봐야 되겠다라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선원분의 50대였습니다. 선원한 사망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 친모란 사람의 아드님이죠. 지금은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그분의 누님이 울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네가 54년 동안 버려도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글 그대로 표현을 하고 냈더라고요. 네가 버려도 54년 동안 버려도 네가 부모니까 준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안 태어나야 돼. 지금 항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없다가 보낼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처럼 얼굴 이렇게 내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면 법원 판사의 그 판결문을 해석한 걸 얘기한 거잖아요. 판사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가 자식을 54년 동안 버렸지만 네가 엄마니까 네가 버은 건 가져가라. 그렇게 판사가 판단했다고 지금 억울함을 인터뷰에서 밝힌 거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오죽하면 나는 내 동생은 안 태어났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에 대해서 이제 80대 친모의 입장 지난 14일 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버리고 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이었고요. 또 어릴 때는 내가 키워줬지 혼자 컸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나한테 해준 건 뭐가 있냐, 나한테 밥하게 해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죽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살아야 돼서 가긴 갔지만 버리고 간 건 아니다.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물론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판결에 저희가 무슨 강력한 반발을 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엔 부담스럽죠. 하지만 지금 누나분, 그 유족분의 얘기 울분을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게 법에 지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대요. 법의 판단을 다시 또 받아봐야겠지만 그러기 전에 항소심 결과 나오기 전에 친모라는 분 생때 같은 자식들은 자기 몸 배 아파서 10달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을 좀 고쳐 먹을 수는 없는지 감히 그런 제언을 드려봅니다. 이 결과 항소심까지 가게 되면 결과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지만 분위기 싹 바꿔볼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배우들은 이 역할이 그냥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배우들이랍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오늘 3명의 배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분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최소한 4차례 이상 이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뭘까요? 이 역할은 바로 형사입니다. 어머. 첫 번째 소개해드릴 배우는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 재벌집 회장 역할로 눈독을 받았던 누구죠? 이성민 씨입니다. 아하! 이 이성민 씨 같은 경우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 역할을 능수능란하게 소화해왔고요. 야. 두 번째는 조진웅 씨입니다. 이야, 맞아요. 조진웅 씨는 정의로운 경찰부터 부패한 경찰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기를 그래요? 보여줬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누굴까요? 배우는 김윤석 씨입니다. 야. 김윤석 씨 딱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현직 형사들도 보고 정말 형사 같은데라고 인정을 했는데 세 사람 모두 형사 역할 하나로 귀결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명불허전 연기력으로 전혀 다른 형사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진짜.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성민 씨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진짜 뜨겁습니다. 이분의 인기가. 그렇습니다. 이성민 씨는 최근 종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대기업 창업주 진양청 회장 역할을 맡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나이든 회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진짜 살아있는 연기, 진양철이 실존하는 것 같다는 극찬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성민 씨 드라마 종영 후에도 마치 드라마에 처음 출연하는 것처럼 연락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고 요즘 회장님으로 불러주신다면서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맡은 배역 정말 200%, 300%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이성민 씨. 극중 또 영화에서 맡았던 형사 역할은 어떻게 소화했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면 절대 안 뛴다. 걸어만 다닌다. 좀만 참자. 연금이 코앞이다. 거기 서 있어 새끼야. 왜 서요? 있는 거 불러드려. 버릇이요. 괜찮으세요? 전화기 계속 꺼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상현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사건 용의자다. 복수하는 것 때문에 김철영이 죽인 거면은 나머지 애도 위험해. 범행은 현재 또 다른 고등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상현은 살인사건 용의자야. 거기다 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해.
그럼 경찰 할 일이 뭐야, 인마? 뭐가 저거? 공안 앱더라. 누군데? 우리 동네 보안관이지, 보안관. 남을 잡혀서 뭐 하십니까 이제? 내가 경찰 옷 벗은 지가 꽤 됐지만 저도 뭐 이 정도 민원은 거뜬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 우리의 생각, 우리 또 기억보다 더 훨씬 많은 작품에서 형사 역할을 맡았네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런데 이성민 씨가 연기한 형사들의 특징은 두 가지 키워드를 정리가 뭘까요? 됩니다. 관록 혹은 베테랑입니다. 아. 일단 보안관이란 영화에서는요, 동네를 지키는 전직 형사 역이었고요. 비스트라는 영화에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범인 장르 강력계 형사, 그리고 방황하는 칼날에서는 17년차 열혈 형사였고요. 네. 가장 최근작인 드라마 형사록에선 퇴직을 앞둔 강력반 베테랑 형사인데 형사 역할을 계속 맡았는데 최근에 또 형사록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제목 때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원래 제목은 늙은 형사였는데 그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네. 연금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버틴 형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새로운 형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다시 형사 역을 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생활형 경찰이 진짜 연금 받게 마지막까지 뜁니다. 헉헉 소리 날 때까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성민 씨 하면 많은 분들이 딱 머리에 각인시키게 된 작품은 아마 이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장윤민 변호사님. 바로 드라마 미생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성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연극 무대, 영화, TV 브라운관 종횡무진했는데 TV 쪽으로 넘어와서는 사실 감초 역할로 톡톡한 조연급의 연기를 선보였었습니다. 네. 뭐 레스토랑 사장, 나이클럽 MC, 백수 남편. 그런데 주연급으로 발돋움한 드라마가 바로 미생이고요. 맞아요. 예, 미생에서 보여준 직장인들의 애환, 그리고 주인공 장그래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또 선임자로서의 이런 따뜻한 모습, 굉장히 대사 인상 있잖아요. 깊었고. 장 그래, 안 그래? 네, 그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해에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최우수 남자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 뭐 이성민 씨라는 표현도 막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노인 역할, 회장 역할, 노인 역할을 할 때 아마 도움이 될 건 극에서 이 배우, 이 역할 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한필주, 뇌종양 말기 알츠하이머 환자입니다. 정말 그 일을 실행할 건가? 이 일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이제 자네가 죽어줘야겠는데 저희 가족을 파멸시켰습니다. 좀 외람되긴 한데 진짜 완전 미치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몇 명 더 죽일 거예요? 궁금한 게 이성민 씨가 이제 천의 얼굴 가진 것 같은데 저 노인 역할은 몇 살 때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1968년생이니까 이제 54세? 지금요. 네, 만 54세인 만 거죠. 54세. 우리나라는 55세인데 네. 사실 여기서 60년간 복수를 아주 막 계획한 60년 했던 알츠하이머 환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55세가 80세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노인 역할이 흰머리 분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목소리라든지 맞아요. 구부정한 어깨라든지 뭐 다 해야 되고 알츠하이머 연기는요. 네. 주변에 환자를 많이 봐서 사실 섬세한 그 표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완벽한 노인 연기를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처음 등장부터 끝까지 80대 노인으로 나오는 바람에 네. 150시간의 분장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냥 분장이 우리처럼 뭐 마스카라 이게 아니라 붙이고 주름살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어쨌든 이 구부정한 어깨라는 바람에 특수 분장만 150시간이에요. 그렇죠. 대박 사건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아주 구부정한 자세로 노인 역할을 하다가 목 디스크 증세까지 와서 지금 뭐 굉장히 디스크에 걸려서 건강도 나빠지긴 네. 했지만 어쨌든 우리 대중들에게는 와, 우리에게도 저런 배우가 있지 하는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의 진심인 분, 그리고 열정이 느껴지는 분인데 이런 역할을 소화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막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딱 한 분은 엄청 싫어했다면서 누굽니까? 80대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특수 분장을 한다는 게 굉장한 공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분장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댁에 있는 부인한테 문자로 전송을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뭐하러 보내요? 아니, 이렇게 변신했다라는 걸 이제 보낼 수 있죠. 네. 그런데 식구 입장에서는 네. 아유, 우리 남편 이렇게 늙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할아버지가 된 거야 이러면서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싫다 네. 이런 감정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야, 사실 배우로서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좀 곱고 멋진 역할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 그런 게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진양철 회장 캐릭터를 빌려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가 이 역할 저 역할 와, 성대모사 대박 사건! 연기를 우야락하노 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머, 대박 사건! 연습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고양이 연기 스펙트럼이 비슷합니다. 워낙 넓으니까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맞아요. 아마 그 마음으로 앞으로의 연기 생활도 해나가지 않을까. 대박 사건입니다. 소름 끼쳤어요. 박성배 변호사님의 이 성대모사에. 그런데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진짜 안 해본 형사 역할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씹어? 내가 입 한번 열어봐 이 야! 우리 동료야. 형사야? 예, 형사. 아 미안해. 나 내 돈 갖고 튄 놈인 줄 알고. 등장했어요. 나는 이 선생 보러 왔다. 그 회장님께 원료 받아서 제품 완성되면은 직접 물건 들고 나오실 겁니다. 자동차를 요즘 국제적으로 사이즈 키우고 있다잖아. 왜 박강림이 자동차를 비워한다는 거지? 범죄 추적은 위법이 될 수 없다. 어떤 경우, 어떤 방식도. 조진웅 씨가요. 이 선이 정말 날렵하고 뭔가 카리스마가 강하게 느껴지는데 특히 형사 역할 때는 그게 강하게 느껴지네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전문 배우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지금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각각 느낌이 다 다릅니다. 가장 유명하고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형사는 단연 드라마 시그널의 이재한 형사였습니다. 이 무전기 하나 들고 맞아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연기를 보여줬었죠. 이때의 톤은 본인 스스로 설경구 톤으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영화 끝까지 간다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마약을 파는 부패 형사였고요. 네. 복전에서는 반대로 또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수적하는 집념의 형사 역할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관에 피해선 또 독특한데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다니면서 위법적인 수사도 범인을 잡을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럼 조진웅 씨가 매번 다른 형사를 소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 스스로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시나리오 속에서 길을 찾고 그에 따라 연기를 하다 보니 달라진다 하는 겸손한 이야기였죠. 야, 멋지네요. 근데 우리가 이 대스타, 대영화 배우들 이 이름을 보면 그런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참, 야, 어떻게 이름도 잘 짓나. 예를 들어 뭐 설경구, 송강호, 입에 쫙쫙 붙잖아요. 안진영 기자는 진짜 조진웅 씨 이름 입에 쫙쫙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봐도 연기 잘할 것 같은 네. 이름이잖아요. 조진웅. 왠지 곰처럼 듬직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정작 본명이 아닙니다. 어머! 이 본인의 본명은 조원준이고요. 어머! 그러면 조진웅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 했더니 이건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이름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진웅이라는 이름이 남자답고 더 멋지다고 생각해서 예명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그럼 아버지가 이러지 않았죠? 예끼놈아,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외출하니? 네가 내 이름 쓰면 뭐 그렇게 안 했어요? 네.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합니다. 아버지가 가져갈 게 없어서 이름을 가져가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이름을 갖고 워낙 대배우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은 좋아해 주신다고 하고요. 그럼 본명은 어디서 쓰냐? 은행에 갔을 때 조원준 고객님 했을 때 조진웅 씨가 딱 나타날 때 그때만 쓴다고 합니다. 야, 그때 이제 이른바 현타 오는 거예요. 현실 자각하는 거야. 아, 내가 여기 이름이 조원준이었지 할 텐데 혹시 장유민 변호사님, 네. 조진웅 씨도 무명 생활 있었을까 궁금해요. 있었죠. 아, 그래요? 무명 시절이 좀 길었는데요. 또 의외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게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한 201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예, 일반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네. 6세 연하였고요. 7년 정도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해 결혼 직전에 한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게 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일단 여자친구, 지금은 부인이 된 분과 어떻게 만났냐면 부산의 연기학원에서
제자와 선생님 관계로 만났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연기 선생님이 조진웅 씨였던 건데 첫눈에 딱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고요. 서울로 여자친구가 올라온 이후에 연인 사이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프로포즈를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달콤한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아무개야, 네가 왜 내 옆에 있을까 가끔 나는 생각을 해봐. 넌 날 정말 믿어주고 내가 어디 가도 기 안 죽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네가 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고 결혼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감동인 건 눈물까지 흘렸거든요. 예, 모든 여성들이 정말 감동이다, 감동 100%의 프로포즈다라고 평가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보기와는 달리 사랑꾼 이미지도 있네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전 정말 사람 볼 줄 모르나 봐요. 왜냐면 이렇게 대스타가 될 이분을 제가 예전에 K본부 드라마 때는 조진웅 씨가요, 체구가 이렇게 거대했어요. 뚱뚱했죠. 근데 왜? 근데 박성배면 지금 완전 날렵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조준웅 씨가 영화 우리 형 출연 당시에는 몸무게가 124kg까지 어머, 나갔다고 어머.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kg 이상 감량해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감량을 위해서라면 매일 밤 운동장 30바퀴를 뛴다거나 이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와. 사실 조진웅 씨 본인에 따르면 식탐이 굉장히 많아서 어머니가 넌 냉장고 옆에만 가도 살찐다고 어머, 말씀하실 어머. 정도라고 해요. 그렇지만 연기를 위해서 살을 빼야 할 때는 굶어서 뺀다고 합니다. 대박 대단한 사건입니다. 노력인데 네. 대신 일정 양을 빼면 스스로에게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하는 상을 내리는 방식으로 버텨낸다고 합니다. 조진웅 씨 대단합니다. 운동장을 30바퀴 뛰어요. 저는 진짜 운동하고 싶을 때 그냥 운동장만 30번 바라보는데 정말 제가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이분도 형사 역할 제격인 분이랍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4885. 너지? 나 보이냐? 야, 그 노래 좀 꺼요, 그거. 야, 만나자. 그 노래 좀 끄라니까. 아, 못 꺼. 나 형사요. 야! 이제 범인 윤곽 드러나니까 뭐? 공식적인 수사팀. 너가 유기당에도 있다고 말해! 용의자 발견. 서울팀 내 말 듣깁니까? 너 꽁지 중에 박 사장이라고 있나? 뭐 하시는 분입니까? 형사 하시는 분이다. 왜 하필 내 같은 형사를 골랐노? 결국 내는 뭔 일이야? 내가 네 같은 놈 이기 있어 뭐 하려고? 진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보여드리니까 정말 김윤석 씨 영화에서 형사 역할 많이 했네요. 2014년도에 범죄의 재구성을 시작으로 형사 역할을 맡기 시작을 했어요. 추격자, 극비수사, 거북이 달린다, 암수살인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뭐 그전에 이성민 씨나 조진웅 씨 같은 경우 막 카리스마 넘치고 막 베테랑, 근데 좀 찌질하고 안쓰러워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형사로 나왔죠. 그런데 정작 형사들은 김윤석 씨가 진짜 우리랑 너무 비슷하다. 현장에서 너무 애쓰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달리기도 하고 헉헉대고, 사실 분명히 실장님 정도로 나와서 미스김 커피 한 잔 해도 끝날 수도 있는데 네. 너무 돌아다니고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모든 5번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투리도 각도 사투리 다 구사하고 또 표정도 다 달라서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게다가 현직 형사만이 아니라 추격자에서는 전직 형사인데 예, 변세 살인범을 찾기 위해서 뛰고 계속 추격만 했던 그런 역할로 해서 정말 최고다라는 어떻게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추격자 때 했던 그 하정우 씨한테 했던 그 대사는 그냥 심심하면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야, 4885. 그거 막 굉장히 막 이 유행하는데, 근데 김윤석 씨 얘기를 더 깊게 파기 전에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딱 3분 봤을 때 누가 정말 야, 우리가 봐도 형사 같다 한 분 누가 있어요? 3분 중에. 세 배우의 연기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세 분 모두 형사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해내시는데, 다만 저도 형사를 했던 입장에서 제가 접했던 형사의 모습에 가장 흡사한 분을 굳이 꼽자면 김윤석 씨,
그 이유가 말과 행동이 몹시 거친데 은근히 마음이 여린 그 캐릭터를 잘 소화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 형사의 모습들을 표현해내지만 김윤석 씨가 마침 그 캐릭터를 표현해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형사와 흡사해 보입니다. 와, 이성민 씨가 서운해하겠어. 아니 내 목소리를 방금 전에 뭘 했잖아요, 뭐 했을 텐데 좀 이성민 씨가 서운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김윤석 씨가 전직 경찰 출신인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눈에는 정말 형사 같은, 더 형사보다 더 형사 같은 배우라고 지금 일단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김윤석 씨는 무명 시절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었죠. 그래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타짜의 아귀를 시작으로 추격자, 검은 사제들 이렇게 질비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분이 1988년에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후 10년 동안 서울에서 무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버는 돈이 수입이 약 50만 원. 근데 중요한 건 한 달 50만 원이 아니라 3개월 모아봐야 50만 원 정도여서 아이고. 결국은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산으로 가서 라이브 재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락을 해서 계속 연기할 것을 설득한 분이 바로 송강호 씨였다는 거죠. 배우가 연기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다시 서울로 와서 연기를 하라고 독려를 했고 결국 다시 올라온 후에 배우로 조명받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2008년에 이 추격자로 대한민국 연기대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드디어 받았거든요. 이때 시상자가 전영도 수상자였던 이 송강호 씨였습니다. 두 분이 대상을 주고받으면서 포옹하던 모습이 많은 영화 팬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야, 근데 사실 김윤석 씨 딱 외모로 보면 딱 세 마디만 하루에 할 것 같잖아요. 밥 먹나? 아는, 자자. 딱 이 말만 할 것 같은데 의외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김윤석 씨가 그 사적 공간에서는 굉장히 입담이 좋으시대요. 어허. 그래서 이제 무슨 언론 시사회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본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세간에 보면 인터넷에서 내가 젊었을 때 사진이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굉장히 잘생겼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겠지만 내가 20대 때는 정말 연극에 빠져서 거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어느덧 30대가 됐고 지금의 이 모습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강렬하게 생겼다는 평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귀여운 그래요? 그런 외모였다고 순둥순둥 자평을 이미지도 있어요. 자평을 하면서 심지어는 자평이 중요해요. 그렇죠. 네. 여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곱게 아. 생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는 뭐 놀림도 좀 네. 받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술을 마셔서 뭐 이렇게 됐다라는 평을 술이 봐서 항의할 것 같아요. 지금 술이 항의할 것 같습니다. 네네. 상당한 아하. 애주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김윤석 씨의 연기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 뭐 스크린을 압도하는 연기 이런 연기가 오히려 쉽다는 이야기를 그래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뜨뜻미지근한 연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오히려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출연했던 영화의 예를 들자면은 뭐 추격자나 타짜 이런 걸 보면은 만약에 그거를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이게 음계로 표현을 하자면 높은 도 쪽에 가까운 거는 오히려 표현하기가 쉬운데 그래요? 거북이 달린다 같은 이런 조금 이렇게 어수룩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형사역이 오히려 더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래요? 세 개의 음으로만 표현해야 된다. 이런 연기론을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비유로 하니까 쉽게 이해는 돼요. 지금 그런데 의외의 모습, 물론 자평이긴 했지만 의외의 어릴 적 모습도 있다고 일단 들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취미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럼 바로 요리입니다. 어머. 예, 김윤석 씨 생각하면 굉장히 터프한 역할을 많이 해서 집에서도 그냥 가정적이진 않지 않을까라고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상당히 가정적이라고 합니다. 어허. 연극 배우 방주란 씨가 바로 아내고 그 슬아의 딸 둘이 있는데요. 집에서 쉴 때면 와, 오늘 우리 뭐 해 먹을까? 뭐 해 먹으면 맛있겠다. 딸들이랑 이렇게 요리조리 고민하는 게 정말 큰 행복이라고 밝히고 어머. 있고요. 그래서 딸들이 원하면 짜게치라고 레시피가 인터넷에도 어머. 많은데 이 짜장라면에 치즈를 살짝 어머. 올려가지고 또 딸들에게 선사해주기도 하는 아주 가정적인 아빠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백종원 씨한테 도전장 내미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배우 방주란 씨와 결혼을 할 때 오작교 역할을 한 게 또 배우 조승우 씨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김윤석 씨가 아마 차량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조승우 배우에게 차를 빌려서 아내랑 같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조승우 씨에게는 사귀는 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차량에 딱 탔더니 커피캔 2개가 살짝 운전석과 그 이야. 옆에 좌석에 놓여 있었고 센스. 네. 예, 차를 딱 돌려주니까
여행 누나랑 잘 다녀왔어요라고 물어서 아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챘다라고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를 밝히기도 네. 했습니다. 정말 연기에 진심인 세 분의 형사 역할, 또 형사 역할 말고 그 외에 다른 역할로도 앞으로의 팬분의 사랑 계속해서 받들 승승장구하시길 뉴스파이트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영웅하면 이게 할리우드 영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난달 3일 오전 9시쯤 고속도로에서 수상한 승용차 한 대가 발견됩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곳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인데요. 네. 속초 방향으로 향하는 차들이 도로를 주행하는 와중에 뭐예요? 1차로를 주행 중이던 검은색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그 졸음운전인가 싶었지만 해당 차량은 이후에도 서지는 않았고요. 중앙 분리대를 여러 차례 충격하면서 속도를 점차 늦췄습니다. 일단 졸음운전인가 싶기도 한데 졸음운전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지윤 기자님 저 중앙분리대를 쾅 부딪혔을 때 어머 놀라가지고 깨긴 깰 거야. 근데 그 위에 조치가 안 취해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죠. 아마도 이 운전자에게는 다른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또 영상이 있어요, 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민들이 하나 둘 차에서 내려 이 검은색 차량에 다가갑니다. 어머. 이렇게 굴러가는 자동차를 막아서고는 어머. 문을 열어보려고 애쓰는 모습인데요. 아이고. 문 손잡이를 당겨보고 창문을 주먹으로 때려보지만 문은 모두 닫힌 채 열리지 차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면 손 다쳐요, 진짜네. 이내 급히 어디론가 다시 뛰어가는 시민들, 그리고 저렇게 소화기를 들고 와서 창문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아하, 도구를 썼습니다, 네네.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렇게 끊임없이 소화기로 창문을 내리쳐 창문을 깨려고 시도하는데요. 네. 결국 창문이 깨지게 되고 이 차량 안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런 일, 어쩐지 저 상황 되도록 운전자가 문을 안 연다 싶었는데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근데 저분들이 근데 어디서 갑자기 저렇게 나오신 거예요? 저분들이? 이 사고는 지난달 3일 오전 9시경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한 차량이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더니 갑자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도로 가장자리에 완전히 멈춰서는데 이 광경을 2차로에서 뒤따르던 한 고속버스 기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버스에는 기사와 단체 승객이 타고 있었고 당시 이 고속버스를 포함해 총 4대의 전세버스가 일행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위급 상황을 눈치챈 직원들과 승객들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서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한 직원은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운전자 구조에 나서는데 문이 모두 닫혀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자 이 고속버스 운전자가 이 버스에 비치해둔 소화기를 들고 나와서는 창문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창문이 깨지면서 이 직원들은 운전자의 가슴을 두드리고 몸을 흔들어 깨우기에 이릅니다. 결국 운전자 이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도로공사 순찰 차량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야, 진짜 영웅분들이에요. 그런데 저 도움을 주시는 동안 저게 고속도로예요. 서울에서 양양 간 고속도로 한 정중앙 고속도로잖아요. 그러면 많은 차량이 다닐 텐데 김현주 평론가님 혹시 뒤에서 막 차량들이 오면서 막 사고 추가 사고 위험 없었어요? 그러면 큰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 차량들이 굉장한 속도를 내는 이 고속도로에서는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추가 피해로 이어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방치되었으면 어쩌면 그런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뻔한 일을 저렇게 많은 승객들과 또 직원들이 내려서 도움을 주시는 바람에 추가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인데요. 네.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가 하니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버스의 비상등을 켰다 그래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통행 중인 다른 차량들에게 여기 앞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그 신호를 보내주었고요. 또 1, 2차로를 일단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쇄적인 추돌 사고를 막고 또 대비를 했고요. 또 다른 차량들의 경우에는 뒤에서 기다리는 상태로 앞쪽 사고에 대해서 어떤 그 통제 역할을 하는 등 해서 정말 이어지는 참사가 없도록 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승객분들이요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 순간에 딱 분담을 하신 거예요. 일단 위험 신호 보내, 뒷차 막아. 그리고 이렇게 역할 분담했는데 일단 최초로 저 도움을 주시겠다고 판단하신
버스 운전 기사님, 저희 제작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차량인지 최초에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서행을 하면서 그 창문으로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기사가 조수석 쪽으로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 의식을 잃으니까 일단 살려야 되겠다, 구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밖에 안 드는 거죠. 그 당시에 제 차에 탄 승객분이 남자분이 3분이 있어요. 제가 요청을 했죠. 그러는 순간 이제 손님들이 막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당시 운전 기사분하고 제가 통화가 됐어요. 어저께 뇌졸중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그 응급차에 실려가면서 그 의식을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모르고 기억이 전혀 없답니다. 세상에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었던 상태인데 지금은 다행히 의식을 찾았고 통화까지 할 정도로 일단은 호전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로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만다행입니다. 이 기사님과 승객분들 도움 덕분에, 긴급한 구호 조치 덕분에 아마 호전된 게 아닌가 생각돼요. 이 영웅분들 저희가 감사의 박수 또 다시 한번 안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중앙고소 94기 승무원이십니다. 승무사원 최우영 기사님과 넉 대의 전세버스에 타고 계셨던 승객분들, 슈퍼맨 영웅 같은 분들, 그 승객분들에게 정말 무한 감사의 박수를 뉴스파이터가 보내드립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다음 사건은요, 와, 대박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송에 걸려서 뭐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이런 정치인들이 뭐 당선 무효 이런 판결은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가 지금 송사 판결이 남겨 있어요. 안진용 기자님. 지난 7월 15일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네. 선거인 수 총 456명 중 411명이 참여를 했고요. 어허. 기호 1번이 그중에서 217표, 즉 52.79%를 획득해서 당선됐습니다. 야, 일단 투표율도 높고, 와, 일단 과반을 넘었어요, 1번이. 네. 네, 그런데 기호 2번 후보자, 네. 학교 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왜요? 기호 1번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었는데 어머?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학교,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투표 과정, 선거 과정에서 있을 일 뭐가 있을까요? 네, 불공정 행위가 좀 있었는데요. 이 당선된 기호 1번이 선거운동 도우미가 되어달라고 1학년 학생에게 접근을 하면서요. 너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햄버거 사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기호 1번 측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기호 2번 부회장 후보, 그러니까 본인의 경쟁 후보로 입후보자 한 회장 후보의 런닝메이트에게 야, 너는 왜 쟤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냐? 너 파멸의 길로 가려는 거야? 어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기호 1번 측에서 선거운동 도우미가 기호 2번 후보에 대한 욕설을 SNS에 올린 부분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이고, 지금 전후 사정을 듣고 보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이렇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좀 일어난 것 같긴 한데, 박성배 변호사님, 어른들의 세계에는 뭐 선거법이라는 게 있지만 학생회장 선거에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어허. 학교 선거 규정 17조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등을 주는 행위,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데 모두 경고 사유로서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어허. 기호 2번 측의 주장은 기호 네. 1번 측이 1학년 학생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한 행위로 이미 경고를 받았고 아울러 기호 2번 후보에 대한 욕설을 SNS에 올리는 행위 등으로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가로 더 저질렀으니 기호 1번 측의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기호 2번 측의 이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당선 무효입니다. 52%가 넘는 득표를 했지만 이건 무효라고 이제 따진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상황만 보면, 야, 어쨌든 학생회장 아이들 선거가 좀 어른 축소판 된 듯해서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자체 선거에서 봤던 이거 사고 비방, 그 뭐 과대 공약,
그다음에 부정 선물 이런 걸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어서 어른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또 이런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회장 선거에 나간 아이들을 연설문 작성, 대행, 스피치 연습 이렇게 상업적인 걸 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몹쓸 행동을 좀 배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몹시 씁쓸합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기호 2번 학생이 소송을 진짜로 제기했어요.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법원의 판단은 장유민 변호사님 뭐였습니까? 그러면 일단 낙선한 기호 2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요? 소재기한 사람의 손을 들어준 건데 일단 법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음식물을 제공한다고 한다든지 후보자를 비방하는 부분은 학교 선관위 측에서 경고를 내렸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지금은 진짜 투표도 이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는 이미 공직선거 투표권이 있는 학생도 있고 곧 선거권을 갖게 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선거 규정 준수가 굉장히 큰 교육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법원이 지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1심 아직 1심 결과 나온 거예요? 학교 측은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해당 고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현주 평론가님 시청자분들 생각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보통 뭐 학생들 보면 이제 도와주는 아이들 모으기 힘드니까 야 나 도와주면 내가 빵 하나 쏜다 콜 뭐 이렇게 하지 않냐. 근데 이걸 가지고 진짜 법원까지 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라고 생각할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대상이 이제 고등학생들이잖아요. 네. 2019년 말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가 만 18세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랬죠. 네. 지금 이 고등학생들이 곧 1, 2년 안에 투표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교내 선거라고는 하지만 지금 그 드러난 양태가 흔히 뭐 물론 우리나라에도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고무신 선거니 네. 막 돈봉투 뭐 막걸리 살포하고 선거네 이런 거 하자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불공정한 정황들이 교내 선거에서 있게 되면 이 아이들이 곧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공직 선거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판단하에서 법원에서는 더욱더 저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가치관이 정립될 나이인 고등학생 때부터 정말 올바르게 사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자는 차원의 그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 목포에서요, 마치 얼마 전에 마치 영화를 찍는 듯한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대로 한밤중 경찰과 범죄자 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전개됐습니다. 아하. 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밤 목포시 산정동의 한 도로입니다. 어머. 검은 차량 한 대가 서둘러 빠져나려고 하자 해경이 몸을 날려 차량에 매달립니다. 해경이에요, 네. 하지만 차량은 경찰을 그대로 매단 채 도주를 어머, 시도하는데요. 위험해요, 지금. 네, 뒤따르던 다른 해경 차량이 도주로를 가로막자 이번에는 차에서 내려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머, 아이고, 지금 좀 쫓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도망가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운전자는 무슨 잘못을 한 거길래 저렇게 내빼고 있는 걸까요? 해경은 그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 운반한 혐의로 이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 선원과 판매책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마약. 사실 해경은 베트남 국적의 한 선원이 다량의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서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어머. 실제로 검거된 선원의 차량에서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검거된 이들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윗선 판매책인 20대 남성과 결혼 이주 여성 2명을 추가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한 지 오래된 귀화 여성 등을 포섭해서 마약 판매 대상을 물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거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바로 잔로하고 페이스북 내용을 삭제해서 저희들이 매수자들에 대한 그분들은 계속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 옛날 허울좋던 이름에서 벗어난 지 오래, 이제 마약 청정국 아니에요. 정말 생활 깊숙이 지금 보신 것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마약을 몰래 들여온 것도 나쁜 거지만 일단 국내에서 저렇게 모세혈관 조직처럼 막
유통을 하려고 있어. 정말 죄질 나쁩니다. 그렇습니다. 투약도 나쁘지만요. 투약보다 더 나쁜 거는 이 시중에 유통을 시킨다는 겁니다. 일단 경찰 이 일당들 검거한 이후에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4천만 원어치의 마약이 좀 입수가 됐기 때문에 이거 여죄가 있을 거다. 또 유통책이 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박성배면 최근에 여러 사건에서 두드러진 게 뭐 국내 조직으로 국내 이 한국인들만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처럼 외국인들이 국내에 잠입해서 그들이 유통,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마약류 투약 그 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SNS의 발달 외에도 외국인들의 마약 유통 경로에 우리나라가 걸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실제 판매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각종 유통의 중간 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